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 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 뉴스 참존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러면 이번 주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서울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검토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합니다. 네. 정부가 검토하는 공급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네. 당초 계획보다 위로 더 높이 지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이제 정부가 지금 발표했던 이 수도권 30만 호 공급에 포함된 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 도심에서 확보한 부지의 용적률도 높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용산의 정비창 부지, 네. 또 잠실과 탄천 유수지, 또 대치동에 있는 서울무역 전시장 등 이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을 상대로 신규 택지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땅을 소유한 지자체나 이제 관계기관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예.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부지 할당된 용적률을 법정 최고한도까지 높여서 네네. 주택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제 관심은 과연 이런 용적률 상향을 기존 재건축, 재개발까지 확대할 거냐 여부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정부가 기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또 반대하는 기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실제 살 경우 세입자의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임대차 3법 입법을 앞두고 정부가 이제 집주인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예. 어제 갑자기 국토부가 임대차 3법과 임대등록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제기됐던 논란에 대한 이 보도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우선 이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이 세입 기간 2+2 내지는 2+2+2에서 6년까지도 살 수 있는데 이게 도입이 되면 집주인이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해당 시점에 직접 거주를 원할 경우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이제 재확인했는데요. 등록 임대주택의 어떤 임대 보증 가입 기간 역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1년 정도 시행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뭐든 좀 이런 것들이 좀 간단해야 되는데 더 복잡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결렬에 이어서 이번에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도 백지화될 가능성 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도 노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인수 상황 재점검을 위한 제실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금까지 인수 상황을 재점검하자면서 이제 10여 차례나 요구를 했지만 이들 이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의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인수 포기를 위한 이 수순 밝기,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 우려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다음 달 중순부터 12주 동안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들의 재실사에 나선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김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대책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이른바 간편 결제를 통해서도 후불 결제 가능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역시 신용카드처럼 최대 30만 원까지 후불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결제 대금 부족분 가운데 최대 3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또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할부 서비스는 금지됩니다. 또 현재 200만 원이니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도 5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자제품, 여행상품과 같은 고가 상품으로도 페이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이제 후불 결제 기능까지 가능하면 누가 혜택을 받느냐? 금융당국은 이 사회 초년생들, 주부와 같은 금융 이력이 부족한 분들, 디지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른바 카드사에서 신용 점수가 떨어지더라도 이 방식으로 더 이른바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당청에서는 행정수도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도시균형개발과 실효, 실제 효과 측면에서 도시계획가들은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을까요?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청와대, 공공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권에 있는 120여 개 공공기관도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이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요. 전체를 대변한다기보다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도시의 경쟁력을 좀 약화하지 않나. 그러니까 국가 전체 경쟁력도 약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지난 5천 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도시는 커지고 집중화되고 또 밀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수님께서 도시라는 게 일반적으로 인구 밀도도 커지고 그리고 규모도 커지는 건데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번 것은. 그래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된다. 도시 경쟁은 당연히 서울 말씀하실 거고 수도권을.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와 국가 전체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는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옮겨가지고 전체적인 사람들의 그 주민등록 등록지를 바꾸는 쪽보다는 요즘에 재택근무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학교들도 온라인 수업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주일 내내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도시에서 며칠 정도 살고 그다음에 또 지방에서 며칠 옮겨서 사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쪽으로 그 정책을 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바라보면 도시 경쟁력이 또 계속 강화되면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지나친 어떤 각종 시설, 기구, 정부처의 과도한 집중 현상이라든지 인구 집중 현상, 그에서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방 쪽에다가는 좀 도시에 있는 시설들을 옮긴다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새로운 어떤 어트랙션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도시들이 대부분 다 강남을 롤모델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판교하고 별반 다를 바도 없고 그래서 세종시도 사실은 처음에는 훨씬 혁신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판교의 재판, 강남의 재판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인구들이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지방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들의 인구를 흡수하는 쪽으로밖에 되지 않고 그거는 별로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때 진공청소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런 현상이 심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네,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91% 정도가 도시로 인구가 이미 이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새로운 신도시나 택지 개발은 사실 거의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택지들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걸 더 훼손하기보다는 네. 기존에 있는 도시들을 조금 더 보편화시키는 방법, 또 스마트하게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서울과는 좀 다른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야 된다고. 아, 서울과 차별화된 다른 네. 예, 그런 특색, 네. 특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당청이 일단 이 방향을 잡고 네.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뭐 서울대, KBS, 한국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뭐 이전해야 한다. 또 네. 안 된다. 뭐 의견도 좀 대립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어떻게 선정돼야 그래도 그나마 예, 행정 수도를 뭐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왕 뭐 만약에 그쪽 다 옮긴다면, 네. 저는 옮긴다면은 네네. 반드시 옮겨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은 예. 그럼 제발 옮길 때 예.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지. 네,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네. 그 구도심으로 차라리 옮겨서 뭐 예를 들어서 진주 혁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LH 예. 본사로 옮겼잖아요. 예. 그럴 때 새로운 옆에 농지를 개간해가지고 그거를 택지로 만들어서 LH 좋은 일만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네네네. 너무 편안하게 사실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차라리 구도심 쪽으로 옮겨서 좀더 특다른 그런 걸 만들었다면은 네. 지금처럼 진주 구도심에서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서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현상은 안 네. 생기겠죠. 아, 그러니까요. 네, 좀 더 옮겨야 된다면은 좀 다른 형식으로 각 도시마다 다 특색이 있는 그런 구도심을 더 재생한다든지 네. 다른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아무래도 근데 정책 입안자라든지 시행하는 쪽에서는 이게 구도시 쪽으로 뭔가를 새롭게 이렇게 네. 판도를 바꾸는 작업 자체가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사실은 반응을 우리나라가 농업 경제에서 이 산업화가 되면서 인구 이동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기존의 도시가 아니었던 곳을 택지로 그냥 개발하는 일들이 너무 흔했고요. 네. 그런 일을 계속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어떻게 보면 인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그 관성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방법은 이제 2020년대에서는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새로운 롤모델, 어떤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롤모델, 새로운 형태의 프로토타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세종시 행복도시 내 그러니까 6-4 생활권 복합 커뮤니티 단지 이른바 MA 이제 마스터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총괄 건축가. 총괄 건축가네. 네. 총괄 건축을 맡으셔서 건축가로서 학군을 아우른 큰 프로젝트도 진행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상황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행정도시로 공공부처를 몽땅 이전하게 되면 되려 행정도시 내 뭐 주택 공급난이 뭐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주변에 뭐 이미 계획되어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 대란 같은 거는 있을 거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대신에 이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인구 구성이 좀 특별한, 그러니까 이상한 기형적인 그런 구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에서? 거기에 가면은 말이 행정도시, 그러니까 실제로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융합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공공기관 분들이고. 그러니까 되게 이건 정말 대부분 기형적인 도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도시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섞일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사실상 어느 한 도시가 하나의 특징만 가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무슨 공단 만들듯이 뭐 파주 쪽에는 옮겨가지고 출판단지를 만들어서 거기 출판인들만 다 모여 살고 상암동에는 방송인들 다 모여 살게 만들고 세종시에는 공무원들 다 때려 모아놓고 거기서 살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도시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 생각들을 교류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건데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세종시는 그냥 공무원 도시가 돼버렸다.
제가 볼 때 어떤 아는 교수님이 세종시에 한 몇 년 전에 계속 가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서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의 정신 상담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아, 네. 선생님들 정신 상담이요. 네. 네.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뭐 약간 좀 과도하게 과장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뭔가 자기 얘기를 들어줄 분들도 없고 해서 계속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하소연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생겨나는 부차적인 사회적 현상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상쇄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공무원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3, 4년, 4, 5년 전에 이제 세종시에서 저도 경제부 소속으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제 거기 집을 이제 새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저보고 그 집을 살 생각 없느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데 그분도 공무원이시더라고요. 네. 전체 뭐 거의 한 오피스텔이 거의 다 한 직장군으로 되어 있고 되게 독특한 현상이 생겨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무원들도 많고요. 그때 아까 그 이제 진공청소기라는 말이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그 근처에는 뭐 대전, 청주, 공주 이런 데서 공무원은 아닌데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몰려드는 하나의 그 당시에 그 추세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 한 3분의 2, 뭐 젊은이 한 3분의 1 정도. 제 기억으로. 세종시가 지금 현재 가장 새로운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는 도시거든요. 예,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살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그 얘기도 최근에 다른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거가 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분들이 결혼을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그거는 저는 사회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공기업이 만들어낸 혁신 도시, 예를 들면 뭐 LH라든지 이런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감안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KTX라는 게 뚫렸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이 상당히 압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7, 80년대 때 우리가 느꼈던 국토의 사이즈와 KTX가 뚫린 상태에서의 국토의 사이즈는 다릅니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것들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졌기 때문에 인구 실제로 걸로 옮기더라도 주말에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결국에는 똑같은 스타일의 것들을 그곳에다 만들어 놓게 되면은 짝퉁들을 계속 양산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서울에 올라와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더욱 그럴수록 더 차별화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말씀하신 거가 각 지방 도시별로 어차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KTX가 개통되면서 전국에 사실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또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또 접근성은 높아진 거니까요. 각 도시별로 새로운 이를테면 공기업이 뭐 어떤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존의 그 구도심권을 새로운 어떤 이제 말씀하신 거가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징들을 독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도시 형태로 개발, 새로운 이렇게 이제 레노베이션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말씀인 거죠. 자, 용산 철도 정비창, 이제 태릉 골프장에 주택 2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는데요. 서울 시내 유휴 부지가 너무 적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서울 쪽에서는요. 사실 저는 그런 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런 택지를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조금 더 밀도를 높이고 그러면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단순하게 밀도를 높이는 거로는 해결책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번 기회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도시 공간 구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짓더라도 옛날 스타일로 똑같이 지으면 안 되고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새롭게 만들면은 공원의 접근성을 훨씬 더 좋게 만든다든지 뭐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단지의 1층을 개방성을 좀 많이 높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단순하게 밀도만 높이는 쪽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우리 시대의 역할을 다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간 구조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야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를테면 사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네. 어느 집에 보니까 이제 그 베란다 쪽에 그 꽃 화분을 내놨는데 네. 이거를 규제를 하더라고요. 네, 관리사무소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이런 모습도 보니까 우리가 좀 여러 부분에서 획일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밀도를 높이되 단순한 밀도 높이는 게 아니고 도시 공간 구조 자체를 이제 새롭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걸로 네.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많은데 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최근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개성으로 귀향했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북한이 전환했다고 하는데 북한 방역 체계와 대응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어제자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탈북민이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이제 선언을 하고요. 근데 우선 북한이 주장하는 탈북민의 월북,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뭐 좀 궁금합니다. 이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수영해서 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예. 예, 일단 북한 측 발표하고 네네. 우리 정부가 지금 조사 중인 내용하고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먼저 북측 주장을 보면은 19일에 탈북자가 뭐 분계선을 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 있는 군사 분계선인지 해상 경계선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런데 개성에서 5일 동안 활동을 했나 보더라고요. 5일 동안요? 그것을 갖다 그것을 이제 파악해서 이제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거죠. 예. 근데 7월 19일에 군사 분계선을 통해서 월북이 이루어진 곳. 근데 그 사이 우리 군이나 북한군은 이 사실을 그러면 몰랐던 걸까? 이것도 물론 분리해서 봐야 되겠지만요. 예. 우리 군도 몰랐고 북한군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뒷부분에 그런 것을 이렇게 경계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까지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아마 4군단 지역이 될 건데 그쪽에 후속 조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 이제 북측에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군사분계선 육지 쪽이면은 결국 철조망을 찢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해상으로 넘어갔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을 하는 것이고 또 의심 가는 청년 한 명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경찰과 군이 다 조사를 했을 거로 보는데 그러니까 강화도 쪽으로 헤엄을 쳐서 귀순한 23세 청년이 있는데 최근 행방이 묘연하다.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도 남도 군이 다 뚫렸다,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이제 정치국 최대 비상 확대 회의를 연 자리에서 특급 경보 발령한다고 했습니다. 최대 비상 체제를 이행한다는 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북한이 이제 새롭게 계속해서 이제 이슈를 제기하고 내용이 나오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북측 발표로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최대 비상체제라고 하면은 특정 지역을 완전히 격리한다, 봉쇄한다. 그래서 이번에 개성이 봉쇄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모든 대상 그리고 특히 이번 탈북자가 다시 만난 사람들 경유지들 해서 다 격리해서 검진하고 그 지역을 갖다가 폐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봉쇄까지 포함된 강력한 방역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화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추궁하듯이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예.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책임자에 대한 뭐랄까 이제 집중 조사를 하고 뭐 처벌도 아무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말씀하신 화면 장면도 그렇고 노동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봐도 경계에 실패한 거에 대한 책임 추궁. 이거는 지금 뭐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6월 달부터 계속해서 내부 기강 잡기 그리고 숙청 이런 것을 갖다가 시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명백히 경계에 실패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이로 인해서 또 후속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다. 일부 숙청이 예상되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경계 실패지만 북측도 그것이 개성까지 가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은 북측에서도 좀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이 탈북민이 전에 또 귀순하기 전에 또 군인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 사람이라고 확정된 건 아닌데, 아니고요. 그 사람이 맞다면은 군인 출신이고 그래서 그 분계선 주변 지형 지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잡히지 않고 이렇게 뚫고 다 넘어간 걸로 이렇게. 일반인이라면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상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가장 가까운 곳이 한 2.5km 정도를 헤엄을 쳐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면 힘들죠. 그러니까요. 저기 이전에 뭐 저 돼지열병 때 멧돼지가 임진강을 건넌다는 얘기 들었는데 떠내려온 건가요? 근데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멧돼지가.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3년 전 귀순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 탈북민에 대한 우리의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간단히 좀. 결국에는 뭐 국정원, 통일부, 경찰이 이렇게 협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 오면은 국정원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통일부 차원에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정착 지급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신변 보호나 관리는 경찰에서 한 5년간 이렇게 하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한 1, 2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런 관리라는 것이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갔을 때도 약간 사전 징후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법원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이렇게 성폭행 범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뭐 그쪽 강화도 쪽에 답사도 다녀오고 달러로 바꾸고 이런 모습은 있었으면은 저희가 예방 조치가 철저했다면은 사실 더 관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은 있는데 뭐 경찰 쪽에서는 일일이 다 그렇게 관리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경찰이라면 당연히 뭐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그 정보과 형사들이 그쪽에서 하겠죠. 평소에 관리를 했을 텐데, 근데 지금 뭐 이런 전체 상황을 봤을 때. 뭐 경찰 또 기무사 쪽에서도 아무래도 뭐 이를테면 관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기무사는 이름도 바뀌었고요. 정보사령부로. 그리고 이런 민간인 관련 업무는 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전에 한 보도를 보니까 그 북한 탈북 여성 그 관리를 하는데 경찰 정보과 형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보사령부 쪽 군인도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제가 본 적이 나서. 그거는 그 사람이 탈북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탈북 군인 출신이기 따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관여를 하는 거지.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무사 이름 바뀐 정보사령부에서는 특별히 민간인 쪽은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오해 있을까봐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경찰이 전적으로 평소에 관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자 이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인데 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탈북자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군의 경계 태세가 너무 이제 이완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군데 모두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봐요. 사실은 탈북자들이 정착을 함에 있어서
이제 북한 체제에서 생활하다 한국에 올 경우에 워낙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네. 정착이 어렵고 결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가끔은 그게 범죄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과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제 성폭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다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탈북자 관리 전반에 관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우리 군의 경계태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가 많았잖아요.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뭐 정박 귀순이 있었고 또 중국 목선들이 이렇게 왔는데 파악하지 못한 거,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문제됐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점에 노출됐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군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북한의 주장이 뭐 조금이라도 거짓일 가능성은 없겠죠? 뭐 저는 나눠서 보는데요. 우리 이제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도 유사한 그 근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그 탈북자가 코로나를 걸렸느냐, 의심 징후가 있느냐, 그건 과장됐다고 봐요. 사실은 코로나 증세가 있으면 고열도 나고 몸도 엄청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2.5km를 수영으로, 헤엄으로 건너야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도전인데 환자가 그렇게 하긴 어렵다. 그런 것을 보면 북한이 이 문제를 약간 증폭시켜서 자신들의 국내 정치와 대남 공세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네요, 보니까요. 만약에 그렇죠. 이를테면 이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사실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코로나19가 많이 퍼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를테면 뭐 이제 북한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이제 우리 한국 쪽으로 남한 쪽으로 어떤 뭐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는 방역은 김정은 위원장이 몇 차례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환자들이 문제가 되고 조금 더 확산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이라면 북한 당국은 관리를 잘했는데 남조선에서 일부러 그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탈북자가 다시 들어와 갖고서는 북한 사회를 갖다가 어지럽혔다. 이 모든 책임은 남한 당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이제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그럼 우리 대응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 대응은 뭐 일단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자 관리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경계태세 강화해야 되지만 이제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 북한의 그런 주장에 우리가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북한 내부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면은 의료, 보건 협력 같은 것은 할 필요성이 북한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열어두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북한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럴 가능성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필요한 목소리는 내야 된다. 뭐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한국에 전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이런 잘못한 부분은 지적하고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화에 나와라.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 황보선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알아보는 음식 이야기. 이번 주에 꼭 한번 먹고 싶은 그리고 먹어야 할 음식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뉴스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맛있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네, 이건 취향에 따라 조금 맛이 있고 없고 갈릴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의 주제는 글루텐을 피해 건강 찾는 글루텐 프리 식품입니다. 아, 글루텐이 없는 식품. 네, 맞습니다. 저도 밀가루 음식 관련해서 보다가 이 글루텐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글루텐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글루텐은 이제 식품에 들어있는 이제 불용성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볼이나 밀 같은 곡류에 존재하는 예. 요소입니다.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혼합되어 존재하는 건데요. 예. 이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밀가루의 종류가 나눠지는 거죠. 뭐 네. 광역분, 강력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중력분, 강력분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분류가 나눠지는 게 이 글루텐 함유량 때문인데요. 예. 밀가루에서 이제 물을 조금 넣어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네. 물 속에서 이렇게 조물거리면 이제 녹마른 물에 이제 뿌옇게 풀리고요. 예. 이제 점착성 있는 부분이 남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글루텐입니다. 아. 네, 이 글루텐이 하는 역할은 빵이나 면을 먹을 때 네, 예. 탱글탱글한 탄력하고 쫄깃한 식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쫄깃한 거 이를테면 라면 먹을 때도 예. 라면은 아니고. 모든 면과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탄수화물 식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식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 글루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예, 예. 민감한 분들은 이제 밀가루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이 바로 글루텐 때문인 거거든요. 아,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원래 네. 원인이. 네. 그래서 이 글루텐이 이제 때문이다. 심하면 알레르기, 예, 예. 복통, 설사, 그다음에 조금 유명한 것들은 이제 셀리악병이라고 예. 하죠. 이런 예. 좀 심각한 병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얼마 전부터 글루텐 프리 식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특파원 생활할 때 예, 예. 거기 현지인 이제 제가 알던 네. 영국인과 프랑스 여성이 결혼해 살고 있는데 예. 요즘 친한 사이에서 제가 이제 빵 몇 개 사가지고 왔는데 남편이 바로 그냥 차단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네. 자기 아내는 이거 진짜 손톱만큼만 먹어도 병원에 네. 실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글루텐이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소화불량 조금 되는 정도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치명적으로 이런 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보더라고요. 네, 사람에 따라서 예, 예. 워낙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특정한 분들은 글루텐 프리 식품만 드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이 글루텐이란 게 지금 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주로 밀가루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정말 밀가루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루텐이 일종의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이 글루텐이 좀 들어가야지 식감도 생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그 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글루텐 함량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밀이기 때문에 밀가루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호밀이나 귀리, 볼이 약간 좀 건강한 곡물의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곡물에도 글루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밀에 비해서 함유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사람들이 신경을 좀 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가루에만 글루텐이 있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오해는 금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루텐 없는 음식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글루텐 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이를테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시장에서 이런 글루텐 프리 식품들이 많이 지금 맞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한국도 최근에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많이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글루텐 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루텐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글루텐이 함유된 음식을 이제 먹으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알레르기 반응까지 좀 다양한 건강적인 문제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시장 조사 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글루텐 프리 시장이 지난해 216억 1천만 달러 규모를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216억이요? 네, 그리고 오는 2027년이면은 약 436억 5천만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9.2%의 성장세를 보인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밀가루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네. 건강과 다이어트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런데 글루텐 프리가 이제 그런 지적으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겠는데. 네네네.
그런 음식이 우리가 실제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글루텐 프리라는 것은 이제 곧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오가닉, 비건, 글루텐 프리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이제 연상을 하게 되는데,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은 글루텐 프리는 글루텐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글루텐만을 제거한 음식물이기 때문에 그 다른 성분들도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글루텐 프리 음식의 식감이나 맛을 유도하기 위해서 식용유가 좀 다량 첨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식용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칼로리적인 문제를 봤을 때 글루텐 프리가 마냥 먹으면 무조건 건강해지느냐 이런 이미지는 조금 벗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글루텐 프리 같은 경우에 가장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빵집입니다. 빵집. 최근에는 글루텐에 대한 문제가 야기가 되면서 글루텐 프리 빵을 전문으로 하는 베이커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종의 해프닝들이 생기는데 글루텐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서 글루텐 프리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귀리로 만든 빵. 굉장히 건강한 곡물입니다만은 글루텐이 소량 함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밀이라고 하면 굉장히 건강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밀 빵을 글루텐 프리라고 만든다고 얘기도 하는데 물론 국내에서 신품종 개량을 통해서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은 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우리밀이 글루텐 프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루텐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없애는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과 맛은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글루텐 프리라면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그런 글루텐 함량이 적은 식품을 골라야 되거나 아니면 밀가루 같은 것에서 그런 거를 함량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그러면 비싸겠네요. 그렇죠. 재료적인 면에서도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수요층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가격대는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량 생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아까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변할 것 같으니까요. 가격도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맛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아침부터 우리가 먹을 거 얘기하는 건데 사실 맛있어야죠. 빵,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밀가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음식의 그 특유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감칠맛이 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감이나 맛 같은 걸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글루텐 프리 파우더, 그러니까 밀가루를 대체하는 분말을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뭐 잔탄검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타피오카 분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좀 쫄깃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기존의 맛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건강한 맛이 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 많이 접하는 음식 가운데 글루텐이 별로 없는 그런 음식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글루텐이 없는 음식을 찾는다는 것은 조금 비하기 좀 심합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탄수화물이 없는 식단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샐러드만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스테이크만 드신다든지 하면 글루텐 프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탄수화물을 없이 먹을 수는 없겠죠. 가장 탄수화물도 필수 영양소인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인데 이 탄수화물 계열 중에 그 글루텐이 없는 것이 이제 메밀입니다. 메밀. 또 여름에 또 냉면 많이 드시잖아요. 평양냉면이 또 한동안 이슈였고요. 그래서 평양냉면 같은 데 들어가는 메밀국수가 글루텐 프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은 메밀만 써서 국수를 만들면 정말 뚝뚝 끊어집니다. 그렇죠. 그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쫄깃한 거를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밀가루들을 좀 섞어서 냉면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냉면을 만드는데요. 평양냉면의 순혈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순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요? 이 순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평양냉면 고수들이 좋아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순면은 메밀가루 100%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감이 조금 떨어지지만은 글루텐은 없는 그런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 메밀 우리나라 주산지가 어디 갔습니까? 저에게 내시는 건가요? 그냥 거꾸로. 우리나라 주산지는 저쪽 강원도 쪽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뭐 메밀꽃 필무렵구나. 그러니까
그쪽도 나긴 합니다. 네. 근데 거기보다 더 많이 나는 데가 어디죠? 제주도. 아, 제주도 메밀 있죠. 네. 네네네. 이게 메밀이라고 하면 제가 항상 그 척박한 땅에서 자란다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기후를 생각해서 북쪽을 생각하는데 맞네요. 제주도에서도 메밀이 많이 나죠. 그게 왜 이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 강원도에 가서 메밀국수를 먹으면 이거 여기 거겠거니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메밀이 원래 그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적어요, 매우. 그래서 그렇죠. 이제 농민 입장에서는 이걸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게 다른 뭐 쌀이나 밀 아니면 뭐 보리에 비해서 소출이 적으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꺼리는 거죠, 재배하는 거를. 그래서 뭐 이를테면 강원도의 어떤 지자체에서 일부러 이제 관광 상품이 돼 있으니까 지원비를 주면서 이렇게 독려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메밀은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해외죠. 정확히 말하면 바다바뀌니까요. 바다바뀌죠. 거기서 가져다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메밀이라는 특성 자체가 일반 밀보다는 좀 척박한 땅에 적응을 잘하는 품종이다 보니까 강원도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제주도의 땅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주로는 이제 이북에서 많이 생산을 했었던 작물이죠. 자, 결론은 좀 비싼 식품이지만 이제 글루텐 프리 원하시면 평양냉면 좀 드시면 순면으로요. 순면 표시 정확히 된 걸로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빵과 냉면은 집에서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박준우 작가가 추천해주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글루텐 프리 음식은 무엇이 있을지 추천. 뭐 사실 가장 쉬운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탄수화물 빼는 거고요. 하지만 탄수화물 대체하는 다이어트 식단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토리, 농두, 메밀 같은 것들. 이 식단들은 도토리. 메밀국수, 뭐 독토리무, 녹두전 이런 쪽에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글루텐 프리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곤약국수, 곤약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평양냉면 집을 가버리면 되겠네요. 거기서 주로 이제 녹두전도 팔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칼로리랑은 별개라는 거. 글루텐만 없을 뿐이지 칼로리는 별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양냉면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김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롭고 공정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